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여라 패모살제, 광해군은 왜 폭군이 되어야 했나.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여라. 이 잔혹한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타고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를 폭군으로 만든 것일까요? 임진왜란의 영웅에서 폭군으로 불리게 된 광해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세자 시절 광해군, 임진왜란 속에서 보여준 리더십. 1592년 4월 조선을 뒤흔든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선조는 급히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19세의 젊은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고 강원도로 향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 본명 이호는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공빈 김씨로 왕비가 아닌 후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로는 적자가 아닌 그가 세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전하, 세자께서 강원도에 도착하셨다는 정갈이 왔사옵니다. 의주로 피난 온 선조에게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선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적자가 아닌 광해군을 세자로 삼은 것도 부담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나라의 절반을 맡아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강원도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전쟁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의병을 조직하며 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자란 왕자가 아니라 마치 전장에서 단련된 장군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찌 세자가 편히 있을 수 있겠는가. 광해군은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백성들과 같은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직접 의병들과 함께 밥을 먹고 상처 입은 병사들을 돌보며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광해군의 인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피난길에서 만난 한 노인이 길에서 쓰러졌을 때 광해군은 직접 가마에서 내려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자의 몸이 귀하시니 멀리 하십시오. 라고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백성과 임금이 따로 있겠는가. 라고 광해군은 답했습니다. 이런 광해군의 모습에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세자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다. 저런 분이 왕이 되시면 조선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주변에는 의병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분조는 점점 큰 세력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항상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밤마다 그는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하들 중 일부가 은근히 정통성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593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도 광해군은 변함없이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 동안 그는 한 번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자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시며 나라를 지키고 계시니. 광해군을 따르는 신하들은 진심으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은 광해군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기의 혼란과 정통성 시비, 임목 대비와의 갈등.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조선의 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식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어딘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정통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축하드립니다. 대신들이 절을 올렸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의 대표격인 영의정 유영경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광해군의 출생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후궁이었고 조선의 엄격한 적서 구분에 따르면 광해군은 서자였습니다. 비록 선조가 그를 세자로 책봉했지만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1606년에 태어난 영창대군의 존재였습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는 임몽왕으로 선조의 정식 계비였습니다. 즉 영창대군은 광해군과 달리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서인 세력들은 은근히 영창대군이야말로 진정한 왕위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임진왜란 때 분조를 훌륭히 이끄셨지만 어느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창대군께서도 계시니 말은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광해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임목대비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보다 겨우 4살 많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었을 때 광해군은 이미 세자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어머니와 아들이라기보다는 라이벌 같은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국정에 관한 일은 신이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광해군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을 때 임목대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하, 영창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 속에는 단순한 모자간의 대화가 아닌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언젠가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었고 광해군은 그런 임목대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도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대북파로 불리는 세력은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임진왜란 때 광해군과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7년간 분조를 이끄시며 왕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셨사옵니다. 반면 서인 세력은 영창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영창대군께서야말로 적자이시니 정통성에 문제가 없사옵니다. 이들의 주장은 조선의 엄격한 적서 구분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상황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단순히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왕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인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밤마다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임목대비와의 관계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머니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창대군의 총명함을 강조했고 신하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영창이가 벌써 그를 깨우쳤다고 하니 참으로 총명한 아이로구나. 임목대비의 이런 말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광해군도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국의 시선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조선의 새 왕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조선의 새 왕은 적자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런 말들이 광해군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존재와 서인 세력의 위협. 1610년 영창대군이 사세가 되었을 때 조정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대군이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인 세력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왕위 계승의 정당한 후보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창대군께서 벌써 천자문을 다 외우셨다고 하니 참으로 총명하십니다. 영의정 유영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왕께서도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말들이 광해군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창대군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서인의 거두들인 김제남, 유영경, 이이첨 등이 은밀히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대군을 보살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훗날을 대비한 정치적 포석이었습니다. 대군께서는 선왕의 적자이시니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실 분입니다. 서인들의 이런 속삭임이 궁중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의 즉위를 임시 방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세자가 된 것이고 이제 진정한 적자인 영창대군이 자라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과인을 언제까지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의 마음은 날로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을 교육시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영창아, 너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아들이란다.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조선의 왕이셨고 너도 언젠가는. 말은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영창대군도 나이에 비해 총명했습니다. 4세의 나이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어른들의 말을 놀랄 만큼 잘 이해했습니다. 서인 세력들은 이런 영창대군의 총명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대군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학문에 뛰어나시니 장차 성군이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찬사가 계속 이어졌고 이는 곧 광해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현재의 왕보다 미래의 왕이 더 훌륭할 것이라는 암시였기 때문입니다. 1611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서인 세력들이 영창대군의 원자 책봉을 공공연히 거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자는 왕의 후계자로 지명된 왕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곧 영창대군을 광해군의 후계자로 삼자는 의미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후사가 없으시니 영창대군을 원자로 책봉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김재남이 대담하게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제안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하지만 함부로 분노를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폭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대북파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서인들의 움직임에 맞섰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슨 원자 책봉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대립이 계속될수록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대북파와 서인으로 갈라져 서로를 견제했고 광해군은 그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과인이 왕이지만 정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의심과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폐모살제 결정의 배경과 광해군의 고뇌. 1613년 광해군 즉위 5년차에 접어들면서 궁중의 정치적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영창대군은 이제 7세가 되어 더욱 총명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서인 세력들의 움직임도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광해군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개축옥사였습니다. 서인들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광해군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전하, 서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이 급히 광해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모여 전하의 폐위를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해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광해군이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의 내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이첨의 대답에 광해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광해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과인이 적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영창이가 왕이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라. 과인은 임진왜란 때 7년간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구했다. 그 공로만으로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광해군은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고려였습니다. 만약 영창대군이 왕이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상 왕위를 물려준 전왕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광해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이첨이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전하의 왕권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광해군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홀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임진왜란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애매했습니다. 임목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머니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계속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창이는 아직 어린아이다. 광해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는 과인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광해군은 자신이 냉혹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광해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영창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광해군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전하,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첨도 광해군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적이라고 해도 명목상 어머니와 동생을 해치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광해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과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과인이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과인이 당할 것이다. 이는 광해군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생존이 위험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후에도 광해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음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과인이 폭군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 폐위와 영창대군 죽음의 전말. 1614년 7월 광해군의 명령에 따라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임목대비에 대한 폐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해군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임목대비의 폐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임목대비가 국정을 어지럽혔다. 이것이 광해군이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은 억지로 남아 이에 동조했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명목상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몇몇 용기 있는 신하들이 간언했지만 광해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우선이다. 개인적인 정의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 광해군은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가 죄인이 되어 궁궐 한 구석으로 쫓겨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창이 때문이구나. 임목대비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도 아들 영창대군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영창대군의 운명이었습니다. 불과 8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광해군에게는 가장 위험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보내라. 광해군의 명령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배였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몇몇 신하들이 마지막 간청을 했습니다. 설령 정치적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죽일 필요까지야. 하지만 광해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언젠가는 자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욱 위험해진다. 1614년 11월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8세의 어린 아이가 홀로 강화도로 향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창대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영창대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은밀히 강화부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이 자연사하도록 하라. 직접적인 살해 명령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겨울 강화도의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8세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난방도 충분한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창대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창대군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록 예상된 일이었지만 실제로 8세의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광해군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과인이 동생을 죽인 것인가? 그날 밤 광해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어린 아들을. 서궁에 갇힌 임목대비의 절규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8세의 어린 왕자를 죽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하는 정말 폭군이 되셨다. 많은 신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과 고생을 함께 나눴던 그 광해군이 이제는 어린 동생을 죽이는 잔인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임금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차 실망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광해군 폐위와 역사적 평가의 재조명. 폐무살제 사건 이후 광해군의 통치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조정 신하들의 신뢰를 잃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고립감이 광해군을 더욱 의심 많고 잔인한 왕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인을 배신할 것이다. 광해군의 마음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측근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서 광해군은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어갔습니다. 1623년 마침내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인조 반정이었습니다. 김유, 이기, 김자점 등이 주도한 이 반정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성공했습니다. 광해군을 지키려는 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반정군이 궁궐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급보를 들은 광해군은 당황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왕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인을 지키려는 자가 없단 말인가? 하지만 대답하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급히 궁궐을 빠져나갔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과인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마지막까지도 광해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조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후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강화도였습니다. 이것이 천벌인가? 광해군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유배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감시 속에서 초라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종종 임진왜란 때를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했는데 1641년 광해군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67세의 나이로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조실록에 간단히 기록되었을 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왕의 삶이 쓸쓸하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명과 후금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던 광해군의 정책이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광해군이 계속 왕으로 있었다면 정유재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조 반정 이후 조선은 정묘호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큰 시련을 당했는데 이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포기하고 친명 정책을 고수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광해군의 내정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그의 노력들, 특히 창덕궁과 인경궁 재건, 대동법 실시 등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광해군을 단순한 폭군이 아닌 복합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모살제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그의 개인적 트라우마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시대의 희생자였다. 어떤 역사학자의 평가입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와 임진왜란이라는 극한 상황,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그를 폭군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광해군의 삶은 한 인간이 권력의 무게와 정치적 현실 앞에서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웅에서 폭군으로 그리고 다시 역사의 재평가를 받는 복잡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광해군이 왜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복잡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 정통성에 대한 끝없는 의심, 그리고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라는 정치적 위협. 이 모든 것들이 광해군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폭군으로만 규정하기에는 그 배경이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재평가받고 있는 그의 중리 외교와 개혁 정책을 보면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정치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인조반정의 전말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조가 바뀐 그날의 모든 것을 만나보세요.